예, 일부 아주 진지한 토론 많이 했습니다. 2부는 진보 정당이 있는 민주주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보 정당이 있는 민주주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 정당을 보는 시각에서 정당 체계론과 정당 조직론 이렇게 구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원리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것에 대한 소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민주주의 정치론에서 정당론은 혼동되지 않아야 되는 두 차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거는 우리나라 지난 정치개혁의 을 비판적으로 또는 반성적으로 돌아볼 때 꼭 필요한 전 구분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정당 체계라고 불립니다. 체계는 영어로 하면은 시스템이고, 시스템은 여러 유닛이라고 하는 구성 단위로 이루어진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당 체계라고 그러면은 복수의 정당들로 구성된 상호작용의 체계를 가리키는 말이 정당 체계고, 정당 조직은 정당도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도 그야말로 하나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위 정당 안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정당 조직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영어로는 오거니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오르건이라고 하는 인간의 장기, 기구, 기관 이런 걸 뜻하는 데서 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체계는 구성의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 좋은 거라면, 조직은 기능들이 잘 유기적으로 튼튼하게 작동해서 우리 몸의 체질이 좋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면 정당 체계와 정당 조직론이 조금 다르게 잘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정치가 개혁이 되려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려면 정당 체계의 개혁도 있어야 되고 정당 조직의 개혁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다른 주제에 연관되어 있겠지만 어떻게 개혁 원리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당 체계는 복수의 정당들 간의 관계라 그러면 정당들이 몇 개인지, 그 정당들이 어떤 쟁점을 두고 다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정당들이 사회에 있는 여러 갈등 중에서 어떤 건 대표하고 어떤 건 대표하지 않는지, 또 대표되지 않는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이 얼마큼 사람들이 강렬하게 정치적인 의제로 다뤄졌으면 바라는지, 이런 건 정당 체계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흔히 비례성, 대표성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개념이겠죠. 예. 그렇다 그러면 권위주의 때는 대표되지 않은 목소리가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권위주의 때는 이렇게 여러 진입장벽으로 막혀있던 사회적인 갈등들이나 요구들이 들어가는 것이 정당 체계의 개혁론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핵심은 좀 개방적이어야 된다, 다원적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정당 체계의 개혁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기관들과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잘 작동해야 하나의 단위가 튼튼한 거기 때문에, 조직은 개방적이거나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응집적이어야 되고 단단해야 되고 유기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론의 개혁 원리는 체계는 사회 갈등의 모양에 비슷하게 개방적이어야 된다는 거하고, 조직은 내부 구성원들의 요구나 열망이 효과적으로 표출되고 실현돼야 된다는 점에서 유기적이고 단단해야 된다는 것. 서로 방향으로 보면 다른 개혁의 원리가 정당 정치의 세계 전체를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변화시켜요.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 정당 조직과 정당 체계는 거꾸로인 것 같아요. 예. 정당 조직은 아까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일부에서 했지만 개방적이 되고, 정당 체계는 두 당에 의해서 독점되고 어떻든 제3정당이나 진보정당이 숨쉬기가 힘든, 물론 그건 저희들의 능력과 실력도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만 어떤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당 체계는 과거 권위주의 때 만들어졌던 그 체계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인 요구가 정치적으로 대표돼서 정치 경쟁을 풍부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돌아보면 민주화 이후 26년을 돌아보면 1, 2당의 그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만으로 본다 그러면 상위 1, 2당의 독과점 체제가 훨씬 더 강화돼서 이제는 두 당의 선거 투표율 합이 거의 90%가 넘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다양한 사회적인 욕구가 그 두 당에서 대표되고 있느냐? 그건 전혀 아닌데도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는 것. 달리 말하면 정당제의 폐쇄성과 독과점성은 이게 더 강화되는 쪽으로 나빠져 버렸고, 조직은 더 단단해야 되는데 이 내부를 그냥 국민개방 그 국민경선이니 여론조사니 하면서 개방을 해야 되는 걸 통해 보니까 이제는 정당이 하나의 어떤 동일한 열정을 갖는, 또는 의원들 간에도 서로 정말 그 동료 의원, 동지로서 어떤 그런 일체감을 갖는 이런 요소보다는 내부 자체가 이 작동이 안 되는, 그야말로 어떤 의원들의 사모임의 사적 모임 비슷하게 퇴락해버린 게 지금 우리나라 야당의 그 표현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보고 정치 자영업자 이런 표현이 아마 그런 데서 나온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이런 정치 해체, 정당 해체의 길을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있는 게 제1야당 새정치연합인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아마 과거에 속칭 그 삼김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는 1인 그 총재가 일종의 이제 보수주의라고 하는 걸로 당의 전체적인 의사의 어떤 그 활성화보다는 본인의 결정이 집행되는 그런 조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조직을 개혁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데, 그 조직을 개혁해서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없애겠다고 하면서 정당의 기능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해체시켜 버린 것이 지금 제1야당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 권위주의 관치경제를 했기 때문에 그 관치경제를 조금 개혁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게 신자유적인 개방의 논리를 가져왔을 때 기업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 안에 노동자들의 삶도 여러 가지로 위태롭게 된 거하고 유사하게 제1야당의 개혁 원리가 저는 제 느낌에는 이건 신자유주의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보다는 조직은 좀 더 단단하게 해서 여당보다도 더 유능하고 실력 있는 정당이 되고, 거기에 있는 당원들도 이제 민주적 가치에 맞게 참여하고 당에도 봉사하고 스스로도 보람 있는 당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바뀐 게 아니라 갑자기 모든 것을 정당 자체를 개혁의 대상으로 이 외주화하고 외부의 전문 기관이 마치 그 공천도 심사해야 되는 게 당원도 아닌 분들이 와서 심사해가지고 잘라내고 뭐 하듯이 하는 것. 근데 결과를 돌아놓고 보니까 모두가 행복하지도 않고 당 자체가 작동도 잘 안 되는 이런 좀 신자유적인 구조조정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예, 그런 결과가 이제 앞서 일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없이 많은 정당이 등장했다 사라지게 된데도 정당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체해 나갔던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뭐 민주당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그런 시도가 새누리당에까지도 확산되기도 했고요. 그 외부 사람들로 공천심사위 구성하는 것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이제 영입이 물갈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물갈이가 어떤 혁신의 가장 중요한 어떤 지표인 것처럼. 저는 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만, 뭐 한때 운동권 출신, 그 다음에 법조계 출신, 교수, 기업, 관료, 의사, 약사, 배우, 운동 선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분들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던 어떤 명망성에 기대고 정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을 내세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것도 일종의 뭐 부정적인 의미의 엘리트주의 정치, 맞습니다. 엘리트 순환론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원래 정당이 현대 민주주의의 정당성 있는 기구가 됐을 때 그 정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 특성의 기준을 둔 게 아니라 사회를 조직하는 원리의 기초를 뒀기 때문에 정당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는 입헌주의를 한다 그랬을 때 왕의 권력을 대신할 수 있는 건 그 원리를 가진 정당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정당이 정부가 돼야 되는구나 하는 원리가 들어온 건데, 그 전에 정당 체제를 그런 원리보다는 개인들의 명성들, 가문들, 귀족 가문들의 어떤 뭐 엘리트들, 그런 귀족 가문들의 어떤 연합체로서의 정당을 말하는 것인데, 그때 정당의 이름이 명사정당입니다. 근데 우리는 민주적인 가치에 맞도록 더 나은 원리와 가치에 의해서 야당이 다시 더 튼튼하게 조직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결과는 과거 정당 정치가 막 등장하기 이전 단계의 귀족 정치,
명사 정치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야당에서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그게 개인들의 어떤 이 가진 권력 자산이랄까요? 어떤 이미지 자산이랄까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세력이 들어오는 원리가 사회를 더 넓게 통합한다거나 기존에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어온다 이런 것에 바탕 두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놓고 보니까 정당이 그냥 각자 개인들의 의원들로 나눠져 있는 원자 정당이 된 겁니다. 원자 정당이라는 표현은 정당론에 사실 있습니다. 사르토리라고 하는 현대 정당론을 유영화한 사람인데 정당 이론 분야가 가장 중요한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정당은 정말 유형화하기가 너무 어렵다. 당명이 너무 많이 바뀌고 구성원들이 너무 많이 바뀐다. 그래서 나는 이 정당을 달리 이름 붙이기가 어려워서 원자화된 정당이라고 붙여보고 싶다. 아토마이스드 파티라는 말로. 대한민국 정당이 딱 지금 딱 정당이네요. 그런 예.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가 됐을 때 야당이 가져줘야 되는 것은 원래 본인들이 말했던 중산층과 서민의 이 요구와 그 어떤 기대를 하나의 특정한 사회 운영 원리로 긍정적으로 바꾸고 적극적으로 어떤 당의 이념으로 만들어서 사회를 넓게 통합하고 사회를 그렇게 넓게 통합하려니까 조직적으로 단단한 정당이 됐었어야 되는데 과거의 삼김 정치를 근절하겠다고 하면서 정당의 근간을 없애버린 것. 이 결과가 아주 참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아실만한 분의 독일 귀화인이 20년 전 얘기입니다. 독일은 기민당, 삼인당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나라는 DJ당, YS당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런 면에 예를 들면 제1야당의 문재인, 안철수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나 두 분 다 정치적인 과정들을 전혀 겪지 않았던 분들이 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 뒤에 다시 국회의원이 되는 이런 역으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실망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런 악순환은 어떻게 끊어야 하죠? 야당이 지난 26년 민주화 이후 어느 사반세기를 거치면서 스스로 좋은 변화의 길을 개척했더라면 아마 우리나라 제1야당도 진보적인 가치나 또는 서민적인 어떤 기대와 요구를 이렇게 수용하는 정당의 길을 우리도 기대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길을 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면 개인 전문가 집단들의 이 덩어리처럼 돼버렸다 그러면 좋은 정당 정치의 길은 그 내부로부터 나오는 거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따져보면 서구 정당도 그 전에는 명사 정당에서 귀족 정당 2단계를 거쳐서 가난한 보통 사람들도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는 대중민주주의로 가는 그 전 단계를 이끌었던 거는 사실은 진보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라는 거는 기존에 허용됐던 구체제 정당의 구성 방식과 작동 방식을 외부에 그전에는 대표되지 않고 동원되지 않았던 대중들이 들어옴으로써 혁신해낸 길입니다. 그 대중들이 들어오면 주로 이제 노동조합과의 결합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겠죠. 핵심은 그때는 일하는 사람들의 주요 구성이 이 노동자기도 하고 그들이 아주 절대적으로 진짜 그야말로 좀 혜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왔고 또 중요한 집단 중에 하나는 여성입니다. 여성이 현대 민주주의를 만든 노동자와 함께 한 중심인데 여성은 수천 년 동안 정치 참여 권리를 못 가졌는데 그들이 들어옴으로써 대의제를 민주적으로 바꾸는 것. 대의제라고 하는 대표의 방법만 있었던 이것을 사회를 통합하는 사회가 들어오는 힘으로 작동하게 할 때 그 중심 세력은 여성하고 노동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존의 낡은 정치에 충격을 줌으로써 낡은 정치의 정당들도 새로운 대중민주 시대에 적응하는 것. 이게 현대민주 역사인데 우리도 저는 지금 그 단계의 어떤 변화를 요구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우리 정의당도 제대로 된 정당 모습을 보여줘서 다른 정당도 변화시켜야 된다는 포부를 가끔 가다가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게 만만치는 않은 일이고 일단 힘듭니다. 그걸 토로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진보 정당이 있는 정당 체계, 엄체계 좀 우리가 전 세계를 좀 보면서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비교 정치라고 하는 분야의 정치학자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이제 많이 갖습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은 점점 늘어서 이제는 뭐 100개가 넘었고, 뭐 민주주의의 기준을 조금 낮추면 이제는 뭐 숫자적으로는 이제 전 세계 이제 가장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이 이제 숫자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뭐 한 120개 나라들이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결과는 다 동일하지 않은 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 문제에 이제 많이 봉착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조금 더 평등하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뭐 행복도 추구하고 재난으로부터도 안전한 그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타고난 뭐 이런 차이 때문에 생기는 차별이나 어떤 갈등을 좀 줄여서 좀 평화로운 사회가 돼야 되겠다. 이게 민주주의의 가치라 그러면 그 가치에 부합하는 이 민주주의의 유형은 어느 나라인가는 한번 그 경험적으로 조사해 볼,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이런 질문을 만약에 통계적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 중에 어디는 빈곤율이 높고 어디는 낮을까? 어디는 소득 불평등이 높고 어디는 좀 낮을까? 어디는 타고나기를 가난하게 타고났지만 교육이나 사회의 여러 과정을 거쳐서 신분 상승도 가능한 사회적인 유동성이 높고 낮은 데는 어디일까? 또 어디는 언론, 출판, 자유, 결사 같은 그런 자유의 권리는 어디는 좀 많이 신장되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어디일까? 어디는 이렇게 약자들이나 어떤 이주민들에 대해서 관용적인 데는 또 어떤 민주주의 국가가 그렇고 또 아닌 데는 어떨까? 뭐 10대 뭐 임신에 그게 뭐 높은 나라, 많은 나라, 뭐 불법 약물 복용이 많은 나라, 높은 나라, 뭐 재소자율이나 강력 범죄가 높은 나라, 낮은 나라 하다 보면 통계적으로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평등하고 조금 더 평화롭고 조금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로의 그 어떤 결과를 낳는 민주주의 유형을 우리가 한번 통계적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정치학자들이 통계적으로 조사해 본 여러 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설득력도 있고 강력한 건 이런 결론입니다. 하나는 진보정당이 경쟁력을 크게 가질수록 지표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통계적인 어떤 해석이 하나 가능하고 다른 하나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생산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어디 기업이나 어디에 고용돼 있는 사람들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권리가 그래도 좀 많이 보장된 나라가 조금 더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롭고 건강하게 살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진보정당과 노동의 가치는 현실의 민주에서는 이게 병행되는 면이 강하다 그러면 좋은 정당, 진보정당이 있는 게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하고 정말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로 살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되게 저희가 직관적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몇 개국의 사례들을 놓고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도 아마 그런 통계들이 있을 거예요.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진보정당과 노동의 문제인데 이제 노동 문제 얘기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들이 우리 진보 정치에서 굉장히 강조되어 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노동이란 개념이 시대와 사회가 많이 변해서 그 개념도 폭도 넓어지고 성격도 다양해지고 노동을 반영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고 보지만 역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보수 독점적 정당 체제와 이게 서로 충돌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과거 노동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 진보적 접근은 대개 이제 계급투쟁론이었던데 저는 그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동은 이제는 꼭 진보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보수도 민주적 가치를 수용한다 그러면 보수도 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는 이제는 민주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좀 달리 해석돼야만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회를 공동체성을 갖게 하는 근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적어도 민주주의가 어느 수준 이상 발전하면 노동 문제는 이제는 반체적인 이슈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정당 정치의 기초 의제가 된다는 걸 조금
강조드리고 싶고 아직은 우리 사회가 그 단계를 못 넘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일간 들은 얘기는 어느 철도 그 기관 저기 정비하는 분이 급하게 플랫폼에서 정비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갑자기 멈춰 서서는 너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옛날에는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보고 그런 얘기 하나 했으면 네. 철도도 거기 요새 괜찮은 직장이기도 한데요. 이건 정말 그 철도 노조도 다 교육 수준도 그렇고 뭐 지적 수준도 대단하고 그러면 그런데도 그냥 어디 기름 떼묻고 뭐 하면 이건 마치 이게 뭐 저층의 어떤 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좀 우리가 좀 그거로부터는 정말 개명되고 현대화돼야 되겠어요. 심상정 대표가 멋진 말씀하셨는데요. 노동의 시민권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노동의 시민권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언어에 있어서나 생활 세계에 있어서나 시민사회에 있어서나 또는 정당 체제에 있어서나 그 권리가 정말 시민됨의 권리로서 좀 표출되고 대표됐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올해 강령에서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고서부터 예. 프랑스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노동의 가치에 대한 교육. 예. 하물며 뭐 노사교섭 방법론 이런 것까지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한 개별적인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은 어떻게 자기 권리를 확보할 것인가 이런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진보가 제자리를 못 서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수 양당 독점 체제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의 새정치연합을 과거의 단순한 보수로 보기엔 어려울 정도로 구성이 복잡합니다. 네. 구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 일부에 말한 그저 야당에 불과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이긴 한데 이 보수 독점 체제가 외국에서 그런 일본이나 이탈리아가 그렇게 간 경향이 있죠. 그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한국 정치는 나중에 일본 정치처럼 될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는데.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은 전후에 총평이라고 하는 노동조합의 어떤 그 흐름 힘과 그다음에 사회당이라고 하는 좀 온건한 그 진보 노선이 이제 그 정치에도 한 역할을 하는 체제에서 이제 사회당도 정당으로서의 기능은 사라졌고 예, 총평의 역할도 그 전에 이미 여러 형태로 이제 그 역할이 이제 약해져 버리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자민당에서 분리해 놓은 당이 자민당과 민주당이라고 하는 체제를 이렇게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전에는 유럽 사람들도 일본은 평등하고 뭐 수명도 길고 뭐 평화롭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지표를 가졌는데 어느 날 일본이 그렇게 정당 체제가 바뀌면서는 일단 그 옛날에는 없었던 빈곤 문제들이 젊은 층들 중심으로 문제가 이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고 뭐 도요다를 포함해서 비정규직 문제도 꾸준히 늘어나서 일본 사회 안에서도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일 조선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해진 것도 저는 역시 관계가 있겠죠. 예, 전후 그 평화의 어떤 가치를 중시했던 사회당의 사라짐하고 저는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이 아직은 뭐 세계 선진국에서 뭐 위치를 갖고 있다 하지만 사회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진보 정당이 있을 때보다는 좀 불평등해지고 비정규직 문제도 생기고 차별의 문제도 조금씩 돼서 정치만 나빠진 게 아니라 사회도 조금 나빠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봅니다. 이태리는 거기에 비하면 뭐 더 나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기존 정당체가 왕창 무너져 버렸고 무너진 그거를 대신한 사람은 언론 스포츠 재단인 베를루스코니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결과는 아주 이태리 사회를 참 참혹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태리는 지방마다 아주 그 분권과 이런 가치가 있는 그래서 잘 사는 지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남부와 북부 간의 지역 갈등, 지역 격차는 커졌고 또 양극화의 문제에 있어서 가난한 또 하층들의 삶이 훨씬 어려워지고 정치적으로도 조금 자유롭지 못하고 문화적으로도 조금 그 어떻게 보면은 좀 표피적인 향락 문화나 이런 게 좀 늘어나고 그래서 역시 정치라고 하는 건 그 사회에서 그 사회 개인 삶의 기반으로서 정치가 나빠지면 다른 부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커진다라는 걸 이태리의 사례가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태리에서 남부 북부 이야기하고 이태리의 지역주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 아직도 남아있는 화두가 바로 지역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주의는 결국엔 정치인들의 선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측면이 강하고 지역주의적 감정, 지역 정서 이런 것들은 많이 약화되었지만 특히 이 소선거구제라는 특징에 의해서 약간만 지역주의적 선동을 해도 한 특정 정당의 한 지역을 독점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요. 또 지금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진보 정치로서도 바로 이런 지역주의적 틀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사실 소선거구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진보 정치가 발전하고 확장되라는데 한계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지역주의 문제는 이미 옛날 주제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아직도 영향력이 있다,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보세요? 예. 객관화해서 본다 그러면 정말 지역 문제의 고전적인 사례하고 우리나라를 한번 비교해 보면 전 좋겠다고 봅니다. 원래 지역주의라고 하는 거는 각자가 어떤 소속해 있는 지역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을 가리키는 게 지역주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그 지역으로 중앙 권력으로부터의 어떤 그 거리감을 넓히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자치, 분권, 독립, 이런 요소들로 가는, 그러니까 정치 동원의 방향이 탈중앙집권화된 걸 지향하는 걸 보고 이제 지역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지역 관련된 어떤 정치 경쟁의 방향은 중앙 권력을 장악하는데 잡기 위해서 누가 더 그 지역의 저기 의석이나 표를 독점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중앙집권적 경쟁, 정치 경쟁으로서 지역주의고, 고전적인 지역주의는 탈중앙집권적인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도, 그럼 우리나라 지역주의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걸까? 사실 그거는 전 한번 따져줘야 된다고 보고, 그것은 아까 정당 체계 관련돼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회의 어떤 변화의 욕구는 아주 강렬하고 다양한데, 정치적으로 대표되는 정당 체계는 상위 1, 2당 간의 독과점 체제가 강화된 것, 이 사이에 부종의 문제가 먼저 짚어지고 나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종한 단계에서 다른 갈등들이 표출될 수 없을 때 우리 사회의 그런 변화의 욕구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이런 관점으로 봐야만 전 지역주의가 좀 정확하고 또 유익하게 좀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역주의라고 불러도 되는 거긴 한가요? 아니면 지역의 문제로, 지역주의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기본 방향은 무엇이 돼야 될 것인가로 얘기가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지역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미에서는 쓰기가 어려운 개념이다라고 그러면 먼저 왜 지역주의라는 말이 생겼나도 한번 따져보면 재밌습니다. 원래는 지역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지역차별, 지역편견, 옛날 말은 지역 감정 이런 걸 썼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점점 지역주의를 더 세게 비난하고 공격하거나 지역주의 때문에 못 살아 먹겠다라고 하는 걸 세게 하려면서 이게 90년대 중반 때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전에는 쓰여지지 않았던 말이 어느 순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쓰여지게 지역 감정이라는 표현만 썼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생각에는 냉정하게 우리 사회에 있는 건 차별은 있습니다. 엘리트 충원이나 대기업이나 국가기구 안에서 지역 간의 차별은 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냉정하게 문제를 삼아야 된다 그러면 지역 차별이라고 정확히 부르고, 호남이나 전라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좀 비이성적인 이데올로기나 편견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확히 지역 편견 이런 게 불러서 그건 잘못이다라고 정확히 지적을 해야지, 이걸 뭉뚱그려서 지역주의라고 하게 되면 어느 때는 전라도 그럼 맨날 투표 저렇게 하는 건 저 지역주의 아니냐라고 야단치게 되고, 또 어느 날은 또 충청도 가지고, 어느 날은 강원도, 어느 날은 또 경상도 이렇게 하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념은 지역주의라는 표현을 저는 조금 절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건 지역 차별, 지역 편견, 선거에서 나타나는 지역 구도 또는 지역 독점적 구도,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정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 뚜렷하게 의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지역주의는 지역민들이 가진 무슨 비합리적인 감정 때문에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들이 자유롭게 표출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독과점 체제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방법도 무슨 지역주의 때문에 큰일 났다라고 개탄하거나 무슨 늑대가 나타났다 식이 아니라,
그 부종한 정당 체계를 좀 개방적으로 만드는 것을 하는 것. 그러면 저는 지역구도도 많이 완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지역구도에 대해서 이제는 영호남 지역민들조차도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이미 어느 정도는 이제 상식이 됐다고 봅니다. 이들의 그런 그 어떤 다양한 욕구를 열어줄 수 있도록 정당 체계상의 개혁이나 거기가 지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뭐 비례대표제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다양한 욕구들이 표출되게 한다거나 이런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지역주의 때문에 큰일이다라고 하면서 사태만 이렇게 좀 모호하게 만드는 해석보다는 그 정확하게 그렇게 말해주는 게 좀 필요해요. 예, 돌이켜보면 지역주의란 말은 저나 우리 정의당은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역 독점에 대한 이야기. 이제 지역 차별의 문제를 넘어가서 지역 독점. 근데 지역 차별을 얘기할 때는 호남을 주로 놓고 했던 얘기고, 호남이 받고 있는 실질적 피해,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피해, 차별.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약간 서로 싸운다면서 지역 감정으로 됐다가, 이제 지역주의라는 표현을 통해서 좀 이것을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덮어버리고 공동의 책임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정치적인 배경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의란 말은 쓰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요. 그런데 결국 이걸 극복하기 위해선 제3의 정당이라고 할까요?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진보정당의 역할들, 호남에서 진보정당, 영남에서의 진보정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보정당의 역할, 아까 이 독과점 체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보수 독과점, 보수 양당의 독과점 체제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흔히 이제 통속적인 표현으로 하면 무당파 문제, 정치 무관심층 문제. 근데 이것과 좀 구별을 하셔서 그 정치 무관심층과 다르게 제3시민이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었는데 그게 어떤 뜻인가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치의 가장 큰 갈등의 구조는 지역 갈등이 아니고 사회 갈등의 구조하고 조응하지 않거나 유리되거나 좁게 대표되는 독과점적인 정당 체계에 있다면 여기에 대표되지 않은 시민들. 근데 이들 시민은 그냥 무관심한 정치 무관심층이 아니라 이런 이 현재와 같은 이 정치 구조에 대해서 매우 강렬한 비판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 이거를 좀 나타내보고 싶습니다. 원래는 제3신분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 혁명 때 나온 개념이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변화는 큰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 집단이 아주 많다. 그리고 규모로 따지게 되면 적어도 총선을 기준으로 말한다 그러면 가장 많은 시민 집단은 이런 정치는 좀 이 상위 1, 2당 간의 독과점적인 정치 구조는 좀 중단됐으면 좋겠다.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제일 시민, 그러니까 제일 규모의 시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장 말씀드리고 크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제3신분 유사하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표되지 않았으면서도 한국 정치를 변화시킬 좀 미래의 긍정적 에너지를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포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3시민이라는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 이제 안철수 현상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실망하고 찍을 만한 정당이나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포기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차선의 선택을 하거나 이 양당 구조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뭐 이 다음 3부에서는 왜 이 제3시민에게 진보정당이 아직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는가라는 문제랑 연결시켜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안철수 현상도 나타났다 실패했잖아요. 문국현 현상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현상들과 제3시민과의 관계가 바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지만요. 네, 맞습니다. 제3정당이라고 만약 부른다 그러면 기존의 주류 정당 중심으로부터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 어떤 시도는 여러 번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의미 있다고 보는 거는 진보정당의 2004년 이후의 실험하고 그다음에 안철수의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문국현 또는 그 이전에 이인재 현상, 그 이전에 정주영 현상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제3정당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체제 안에서 큰 어떤 우리가 정치사에서 민주주의 정치사에서 가져다주는 제3정당의 어떤 외생적 충격이라고 할까 그런 요소는 저는 안 가졌다고 봅니다. 근데 진보정당의 실험은 그 점에서 대단히 놀라운 실험이었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의
등장하고 나서 우리나라 의회 정치에서의 의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뭐 민중적 의제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의제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는데 그 의제가 들어와서 무상급식 문제도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그 혜택을 받은 대표적인 분이 박원순 시장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혜택이 진보정당의 자양분이 되기보다는 좀 다른 데 사용되긴 했는데 그 실험이 저는 아주 중요했고 그 실험은 아직도 저는 끝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도 1단계 진보정당의 실험은 성공한 사례보다는 실패하고 2단계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 진보정당의 실험으로서 평가할 만한 게 있고 안철수 현상은 진보정당의 실험에 대해서 기대했던 사람들이 조금 기대가 떨어졌을 때 시기적으로 그렇죠. 예. 소위 통합진보당 사태 예. 이후에 안철수 현상이 예. 더 강하게 드러난 것 아니냐, 등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이전에 안철수 현상이 있었더라면 아마 진보 정치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좀 나눠지면서 아마 안철수 현상도 문국형 현상의 규모 안에 안팎에 어딘가 있었을지도 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부를 좀 마무리 지으면서 그렇게 얘기죠. 어쩌면 진보정당의 제3시민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이 맨 끝에 이제 이 화두로 던져지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만, 앞에서 지금 혹시 좀 이야기하시면서 부족했던 부분이나 더 이야기하시고 싶은 대목들 있으면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있는 정당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크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 갈등보다도 더 큰 거는 지금과 같은 정당 체제가 좀 좋아진 미래의 정당 체제를 기대하는 그 욕구가 지금 있는 정당들 간의 갈등보다도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이거를 현재의 정당 체제와 미래의 정당 체제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특히 제3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거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민주당 찍은 걸로 차선의 선택을 하거나 매번 이렇게든 투표 못 하겠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라도 그냥 야당 찍어주거나 이런 또 진보 정당에 대한 기대를 가졌지만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는 이 시민들의 욕구가 표현되고 실현되는 미래의 정당 체제를 갈망하는 것이 현재 정당 체제와 이 갈등이 가장 크다면 진보 정당은 어떤 특별하게 무슨 이념적인 어떤 폐쇄성이나 협의함을 가지고 그것만 실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낡은 정치에 대한 대안이 되고자 한다 그러면 저는 무엇보다도 이 제3시민 전체에 전 정의당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도 과거와 같은 진보적 관점이라면 이 중에는 뭐 중산층도 있고 뭐 좀 상층도 있고 뭐 다 민중적인 것도 아니고 노동운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전 단견이라고 봅니다. 진보적 의제는 사회의 구성도 사회에 따라서 구성도 바뀌고 그 열정 안에서 노동의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안에 진보적 가치가 실현되는 게 중요하지 그들이 조금 뭐 중산층적이고 또 상층이라고 하고 또 약간 좀 온건하다고 해서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도 그렇고 인간의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집단적 현상은 먼저 그 집단적인 것을 정의해내는 주도 세력이 먼저 있고 그걸 따르는 시민 대중이 그 정체성 하에서 역사적인 이름을 갖는 게 전 그 다음이라고 봅니다. 정의당이 우리 사회의 대안의 이념과 가치를 설득력 있게 정의한다면 제3시민 안에는 수많은 이질적인 요소들, 뭐 불확정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정의당의 범위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희망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은 만약에 과제가 있다 그러면 당 안팎에 수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한국 민주주의 미래와 관련된다 그러면 제3시민들의 기대가 되는 또는 그런 희망이 되는 정당으로 성장하는 것. 그게 정의당을 위해서도 좋고 제3시민을 위해서도 좋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